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또 중국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퇴근 후 돈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마이스쿨에도 업로드를 하고 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제 유튜브에서 이제 더 잦은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도 오셔가지고 이제 구독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뭐 중국이라고 하면 뭐 나름 뭐 우리도 뭐 정책 기조라는 게 있고 하겠지만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그간은 가장 유명했던 두 개의 그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제 지도 이념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제 덩샤오핑의 이제 도광양해. 도광양해라는 건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뭐 이게 뭐 잘 아실 건데 이게 그 삼국지인가 거기지 그 조조하고 유비 사이의 일화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삼국지를 다 읽으신 분들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예전에 이제 조조가 있고 유비가 이제 당시에 이제 별거 아닐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조조의 참모들이 보기엔 유비가 이제 좀 이제 그릇이 좀 크고 뭔가 커질 것 같은 장군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미리 이제 참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일단 조조도 유비가 이제 좀 남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떠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잔치를 벌여가지고 쭉 모아놓고 이제 유비가 있는 앞에 가지고 이제 시대를 이끌었던 뭐 장군들 이야기를 하면서 유비가 이제 이런 자질을 가졌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좀 태워준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어느 정도 야망이 있는지 한번 이제 떠본 것이죠. 근데 이제 유비가 이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때마침 그때 이제 천둥이 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자 밑으로 그 식탁 그 밑으로 확 숨어가지고 뭐 벌벌 떨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잦아드니까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천둥 번개를 너무 무서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나는 겁쟁이야, 겁쟁이고 나 같은 겁쟁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조가 자기를 좀 낮게 보게끔 한 거죠. 지금 만약에 야망을 드러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큰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한 놈이 되니까 이제 목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둥 번개도 깜짝 놀라는 사내답지 않은 녀석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린 거죠. 결국 이제 유비는 나중에 지금 수찬 지역이죠. 아마 그 총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진짜 자기의 실력을 좀 드러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뭐 그걸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인용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도 각각 주석들이 뭐 유소작이 뭐 화평굴기 주동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도광양해가 좀 유명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막 그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의 스탠스하고 이제 덩샤오핑의 도광양해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전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뭐 티베트를 침략하고 굉장히 좀 호전적인 국가였거든요. 지금보다 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전적이었는데 이제 덩샤오핑의 도광양해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스스로 힘을 키우지 뭐 그 패권국의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말 이제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이제 실력을 키워간다는 기조였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장점이니 유소작이 뭐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 일본으로 치면 자위대 같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 필요한 일에는 저걸 참여. 그러니까 자국이 안보에 위험하거나 하면 이제 액션을 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 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도광양해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자위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죠. 뭐 밖으로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의 화평굴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성장하는 중국 가능성의 중국은 이제 화평굴기 후진타오 시절의 이제 중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름 말도 너무 좋아요. 평화롭게 성장한다. 평화롭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게 뭐 당시 이제 미국이 됐던 이제 중국하고 대립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 이제 평화롭게 서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국이 중국답지 않은 그러니까 선거만 없다 뿐이지 뭐 일부 자유진영 국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좀 사회주의자들은 중국의 모델이야말로 오히려 더 발전된 모델이 아닌가.
뭐 그냥 이제 퍼퓰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제 함몰될 수도 있는 선거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보다 엘리트들이 이제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도 사유재산을 인정받는 자유시장 경제가 있는 저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저 진보나 좀 좌파로 분류되시는 학자들도 은근히 이제 중국의 이제 모델을 좀 좀 좋게 보고 우리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오면서 그런 얘기 이제 막 사라지긴 했죠. 일단은 뭐 그 다음이 이제 시진핑이 됐는데 뭐 시진핑이라고 해서 뭐 처음 5년 때부터 뭐 완전히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1기, 2기 이제 지금 3기까지 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일단 시진핑이 얘기한 주동자기라는 건 이제 뭔가 그 주동적으로 할 때 그 주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꼭 필요한 일을 한다 유보자기. 예.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발전한다. 였다가 분위기가 좀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그럼 그 해야 될 일이 뭔데 이거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면 이제 뭐 꿈을 꿀 수도 있죠. 뭐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고 우리도 뭐 나름대로 꿈을 꿀 수 있는데 중국몽이라고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2050년까지 미국하고 동등하거나 혹은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의 완성이 중국몽이에요. 그러면 한 30년 남았네요. 그죠? 한 30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그냥 G2 정도가 아니라 G1이 되는 혹은 그 G1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그 꿈을 하려면 뭘 주동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걸 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1대1로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10년쯤 됐죠. 2013년쯤에 이제 저도 강의에서 1대1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한마디로 이제 하나로 다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로고요. 이제 요건 이제 해로입니다. 이제 육로라고 하면 이제 그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무역로죠.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대 시장 중에 하나가 또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도 중국과 굉장히 고리가 많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연결을 하자. 근데 뭐 사이사이에 수탄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쭉 깔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이 뭐냐? 에너지 자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라는 거는 석유를 그 뭐 파이프로 연결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뭐 열차에 싣고 철도로 하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유조선 같은 걸로 해야 되고 그 유조선이 이제 물건을 실으면 이제 화물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해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또 이렇게 아프리카가 들어가 있는 건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공을 들이잖아요, 중국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원들은 이제 케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중요한 곳이죠, 그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연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뭐 이탈리아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게 미국도 있었어요. 마셜 플랜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이 이제 양차 대전을 끝내고 완전 잿더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당시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물결이 이제 서부 유럽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주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경제적 부흥을 시킨 게 마셜 플랜이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리커버리 플랜이었는데 이제 존 프레드 마샬은 이제 국무장관 이름을 따서 그냥 마샬 플랜이라고 하고 유럽 리커버리 플랜이었고 이거는 그냥 사실상 유럽이 공산화되지 않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1대1로는 뭐가 다르냐면 잘 되든 안 되든 중국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을 딱 중국한 어떻게든 좀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그게 알고 보면은 이제 그거죠. 휴대폰 싸게 해준다고 해놓고 요금제 한 20만 원짜리 써야 되고 위약금 3천만 원이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제 1대1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튕겨나가면 잘 연결이 안 돼요. 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제가 1대1로 얘기에 대해 좀 길어졌는데 1대1로 외에도 지금 또 쏙 들어간 말이 있죠. 중국 제조 2025라고 시진핑이 한때 되게 열심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과 뭐 해상로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와 이제 교역로를 확보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영향을 키우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고, 중국 하면 일단 제조 세계 공장이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모든 걸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소비만 하는 거지. 근데 뭐 원래 그랬잖아. 원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었어? 근데 중국 제조 2025는 지금까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뭐 그런 인터넷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에. 근데 의외로 그 스티커가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그 붙어있는 물건보다 오래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좀 싸게 한국에다 물건을 보내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잘 안 사는 거는 이제 화학 제품들,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아니면 이제 포스트잇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싼 티가 납니다. 막 붙여놨는데 기침하면 다 날아가고 뭐 강력 접착이라고 했는데 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접착이 안 되고 이 화학을 따라한다기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첨단 기술, 뭐 AI 그리고 뭐 D램 반도체에서는 HBM 같은 첨단 기술까지 모두 이제 중국이 모두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원래 만들었는데 이제 기술을 선도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기술 표준을 가져가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중국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이 라인을 통해서 에너지와 교육까지 하게 되면 2050년 정도 되면 드디어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 국가가 되겠구나라는 건데, 미국은 바보입니까? 미국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뭐 열심히 하는 거야 좋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성장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서 미국의 시장 잠식을 떠나서 그냥 아예 안보적 위험까지 간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고, 물론 뭐 당시 무역 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는 이건 트럼프의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재선을 노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 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2017년 경에 일단 그 도발을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시진핑이 미국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태평양은 두 나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근데 그 태평양은 지금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라고 하면 이제 반띵은 이제 중국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마일드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더 이상 중국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자기식으로 한 것이죠. 이왕지 뭐 중국을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 방법을 자기가 리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견제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이 하는 것처럼 이제 첨단 기술에 들어간 장비를 수입 못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빨리 마음만 먹으면 그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세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을 그 견제하는 게 미국 주류 사회의 공통된 사안이었지만, 그게 마치 그 아젠다를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독점해서 나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늘릴 것인데, 뭐 바이든이나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오히려 더 공장을 중국으로 보내서 여러분들을 더 그 백수로 만들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로 한 거죠. 원래는 미국이 관세로 할 생각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또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서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트럼프가 부과했던 관세에는 거의 그 후퇴가 없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고. 자, 그러면 미국도 이제 견제가 시작된
되면 사실상 중국은 2016년 정도까지는 미국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견제가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의 내수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뭐 100% 외자를 안 주고 꼭 자기들 반반씩 섞어가지고 거기서 경영 노하우,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뭐 빼가는 걸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편하게 했죠.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또 싼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그러면서 기술도 많이 훔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고조에 달한 게 2016년 정도가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됐던 아니면 다른 하다못해 오바마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뭐 견제는 이제 일단 관세로 시작이 됐죠. 관세가 시작이 됐는데 관세가 한 매겨진 한 1년쯤 지났을 때 중국의 국제금융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무역 분쟁은 1년간 겪었는데 그러면서 또 관세들은 점점점 해당하는 품목도 늘어나고 관세 비율도 높아지면서 우리 중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이제 제조업이나 광업 같은 이제 기존의 그 중국이 주로 하던 생산 관련 일자리가 500만 개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부과한 관세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친 게 뭐 그 일자리가 190만 개 정도에 달한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기분을 좋아했죠. 역시 내가 중국을 조졌더니 1년 만에 일자리 500개가 날아가고 그 500개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그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견해를 가졌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도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지 그 사람들은 다 서비스업으로 왔다. 뭐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중국의 대응은 또 그러니까 중국이 어찌됐든 관세를 많은 품목에서 높은 관세를 받다 보니까 관세 자체는 미국인이 낸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오른 건 맞으니까 그래서 타격을 안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관세를 뭐 보복 관세를 해도 중국이 사오는 미국한테 사오는 게 많겠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사는 게 당연히 이제 보복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응을 한 게 이제 그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하니까 이제 빨리 안 넘어가. 좀 눌러야 나오는군요. 감소를 하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내수 부양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 중국 정도의 규모라면 내수를 키워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내수 부양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 전체 무역에 관련해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수를 보면 부동산이 다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무슨 사자 들어가는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 간호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일 직업군 중에 가장 많아요. 물론 따놓고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허수도 많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빚을 내든지 큰 돈을 쓸 때 주로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수습의 비용도 크지만 결혼할 때 가장 비용이 큰 게 뭐예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고 이사할 때 다 갈아엎죠. 내수는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절대 내수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수 부양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부동산이 오르지 않거나 거래가 별로 없으면 사람들 돈 쓸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 내수가 돌질 않으니 나의 매출도 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내수 부양은 결국에는 금리 낮춰가지고 부동산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까 리포트처럼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500개나 줄어들었지만 내수 관련은 또 그만큼 늘어가지고 그건 부동산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또 과잉이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부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올라야 될 게 요렇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과잉이 됩니다. 과잉이 되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도 부동산이 좋으니까
그냥 뭐 지방 정부가 돈 벌 길은 이제 땅 팔아가지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파는 거니까 열심히 팔아서 낀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지방은 더 과잉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과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2년 전 헝다 사태가 터진 것이죠. 이런 사태가 터지고, 물론 이걸로 리먼처럼 뭐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나고 다시 한번 터질 거 다 터뜨리고 가야 되는 그런 리먼식이 아니라, 헝다가 큰 일이긴 했지만 별로 그 이후로 2년간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더 커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니까, 제가 영상에 설명해 드린 대로. 어쨌든 더 이상 번지진 않았지만, 근데 사실 한번 뺄까 쭉 빼고 다시 가야 다시 좋아질 텐데, 안 빼고 버티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이제 부양도 안 먹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죠. 금리를 낮췄더니 오히려 대출을 갖고 앉아 있더라. 는데고. 그래서 부동산이 멈추니까 당연히 내수가 침체가 되죠. 또 내수가 침체가 되니까 또 뭐가 돼? 역시 내수가 작살나니까 부동산이 더 하락 안박을 받았고, 헝다가 터진 지 2년 만에 이제 백개원 이제 컨트리 가든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좀처럼, 그러니까 뭐 리먼 때처럼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중첩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라고 하면 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해서 중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이제 중단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그건 최근입니다. 올해 4월 달에 또 중단한 게 있어요. 우리도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죠. 미국의 미시건 대에서도 발표하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간단해요. 설문을 하는 거죠. 3개월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지금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때문에 힘들지만 6개월 후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변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치해서 소비자 심리들이 대충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내수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아니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아야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인생 즐기자가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집값 빠지고, 또 게다가 시진핑 하면 또 공동부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막 때리고, 연예인들 되게 미소년들 때려가지고 갑자기 막 후영 기록을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정책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부유해야 되니까 부자들이 돈을 덜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거지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때려서 부자가 거지가 되면 일단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은 부자를 거지로 만드는 거죠. 거지들을 중산층으로 만들 길이 없으니까. 그건 성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고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 직장이 좀 이렇게 국영에서 좀 탄탄하던 친구들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월급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정책인데, 시진핑이 5년 하다가 말면 5년 후에는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진핑이 보호하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위기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지금 심리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중국이 조사해서 늘 발표하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때가 헝다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고는 있었지만, 뭐 코로나가 끼고, 이때는 코로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은 코로나 때 이 정도 빠집니다. 코로나 때 이 정도 빠져요. 중국, 그러고도 뭐 제로 코로나로 뭐 어쩌고 때려잡고 할 때도 요 정도밖에 안 빠졌어. 집에 가다 놔도, 요 정도밖에 안 빠지던 게, 물론 뭐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중국이 옛날처럼 고도 성장을 하기 힘드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헝다가 터지니까 이게 거짓말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 정도에서 80 얼마까지 내려옵니다. 그냥 아니 이게 소비자들이 물론 요즘에 이제 제로 코로나 풀리고 뭐 하면 좀 좋아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거 이제 확 풀어주면 겁나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작년 그때잖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풀리고 딱 방역을 완화하니까 튀긴 튀었는데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이게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발표하지 마. 내려갔으면 발표하지 마. 공산주의 간단하죠. 지표가 잘 나오게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지표가 잘 안 나오면 발표 안 해버리면 되지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헝다는 뭐 요 정도까지 충격이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러다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뭐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뭐 남 걱정할 게 아니라 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 부동산이 잘못돼서 이제 리먼 때처럼 전 세계 증시가 막 충격을 받아서 막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자산시장 부동산이 충격이 받을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뭐 중국에 뭐 고생하든지 말든지 뭐 솔직히 좀 고수하던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가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악재가 됐든 혹은 호재가 됐든 간에 주가가 어디에 있을 때 나오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악재가 터지면 박살이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도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팔 만한 거리를 주잖아. 그럼 급락이죠. 근데 바닥일 때 이제 토하다 못해 이제 쉽게 말해 먹은 게 있어야 토하잖아요. 먹은 게 있어야 이제 토하다 못해 술개즙이 나오고 이 상황인데 뭔가 더 어지러워. 괜찮아. 뭐 토해봐야 똥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똥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리먼 때입니다. 리먼 때 S&P 500이에요. 쭉 2003년부터 대세 상승을 계속 시작을 했죠. 요 전에 이제 닷컴 버블로 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쭉쭉 잘 가다가 2007년 11월쯤에 일단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이거 그 서브프라임 위험한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베어 스탠스가 한 3월쯤 요때쯤에 부도가 나고 이제 서브프라임이 끝났구나 반등하다가 엄마야 그게 아니었네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작살이 났던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위기가 주가가 굉장히 비쌀 때 터졌더니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얘는 홍콩입니다. 요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미 작살입니다. 이미 그냥 고점대에 빠진 거 보세요. 여기서 뭐 더 빠져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절대 아닌데, 쉽게 말하면 배가 만땅일 때 욱 눌렀더니 웩 통한 거고, 여긴 배가 텅텅, 6일 동안 소금만 먹은 상태. 나가지고 이제 진짜로 소금만 먹었다고 치면 이제 별로 토할 것도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요걸 선반영. 부동산 상황이 대충 어떻다는 거. 헝다 때부터 알았잖아요. 2년 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때는 뭔가 이 정거점을 발라내면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헝다가 터지니까 그냥 우헝헝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겠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똑같은 게 터지면 처음 터졌을 때가 놀랍지. 두 번째는 좀 그 정도는 아니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은 많고 뉴스는 많겠지만 정작 전 세계 증시에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 중국 증시가 뭐 계속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서 뭐 중국발 리먼 사태니 뭐 이런 얘기가로 오해하실까봐 그럴 가능성은 크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왜 헝다 때 이미 좀 많이 빼놔서 그리고 이제 요때도 사실 크게 요때 빠진 거는 헝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전 세계 증시는 크게 당시에도 연관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중국만 놓고 봐도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뭔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중국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아세안의 비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적자가
또 가장 큰 원흉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자가 나오니까 중국하고 무역이 많은데 거기서 중국에는 늘 흑자를 보던 한국이 적자를 보니까 다른 데서 흑자를 봐도 전반적으로 또 소폭 흑자 혹은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게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도 급등은 아니지만 꽤 높은 상황에서 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그래 뭐 돈센 말대로 폭락은 안 한다 하더라도 미리 뺐기 때문에 뭐 별로 빠질 것 없다 하더라도 경제가 저런 식이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냐.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큰 블록이기 때문에 거기가 불경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근데 미국의 견제가 그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그 견제로 인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좀 핫했던 게 이제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IRA 아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준다 이거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건 안 되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오히려 시장에서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IRA를 보려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것도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배터리를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에 이제 핵심 광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기 핵심 부품들 그냥 자잘한 거 말고 핵심 부품 40% 이상이 미국 국토 아니면 미국과 FDA를 맺고 있는 근데 미국과 FDA를 맺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위아래로 나프타 같은 이름 바뀌었지만 US 메카로 바뀌었지만 이제 위아래로 캐나다, 멕시코가 굉장히 많고 규모가 큰데 그 단독으로 미국은 단독으로 FTA를 맺은 게 뭐 주요 국가 중에서는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돼요.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그 선물 아닌 선물을 준 거죠. 근데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미국이 좀 당황을 했던 게 아니 너희들 배터리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FTA 너희 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땅에서 만든 거랑 똑같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라고 이제 당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 뭐 다 해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건 시간 지나면 그 현대의 미국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 자동 충족이 돼서 별로 바꾸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40이죠. 그러니까 이게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27년이 되면 8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를 하려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80%를 여기서 만들어라면 이제 나머지는 포장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 중국도 지금 지금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배터리 시장도 클 텐데 배터리 하는 기업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손가락 빨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다가 뭐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충칭 공장이라든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이제 다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돼서 왜 배터리 같은 거는 한국 같은 미국 FTA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에 직접 가도 되지만 한국 가깝잖아.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배터리라든지 일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IRA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중국이 이제 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에 93%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까지 닥치면 이제 점점점 늘어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자금의 현재 작년 기준으로 11.5%가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가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금액은 일단 작년이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게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가 많아지면서 금액만 놓고 보면 중국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금액만 놓고 보면 증가를 했지만 비중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중은 감소를 했고 그 감소폭이 그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뭐 공장 만들면 절반이 중국이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신기할 지경인데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1.5%밖에 안 되는 거죠. 10년 만에 확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적응이 빨라요. 정말 적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출했던 걸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냐 적자를 따질 때는 적자로 잡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래서 재료 같은 걸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수입한 걸로 잡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모든 적자 생겨 그건 아닌데 그건 일단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런 거가 크긴 한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이걸 무시할 만한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해 증가할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5월 이후의 자료를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서 적자폭이 확대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무기화합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 만드는 원재료 뭐 그런 거예요. 뭐 무기화합물 아니면 금속 제조 뭐 이런 관련된 거라서 무역 적자 분야의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적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거는 더 강화될 것이다. 왜? 1년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비율이 40에서 최대 80까지 27년까지 매년 10%씩 증가를 하니까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혹은 미국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싫으면 자국 내에서 그냥 뭐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엄청 크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는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주차 대수가 뭐 세대당 0.64, 0.74, 뭐 0.64만 돼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세대가 차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인테리어를 자기가 하겠다 하면 그냥 시멘트만 있는 걸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옵션은 뭐 중문을 넣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완공이 되면 이제 그냥 준공되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그런 건데 중국 아파트는 준공되면 그냥 시멘트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파트 골격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 한다고 한 2달이 걸렸고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맡기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차장이 우리는 주차장을 그냥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제 아파트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주민만 쓰자. 아닌 사람들은 방문증을 끊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아파트도 주차장도 분양입니다. 심지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 못 받아도 주차장만 분양 가능합니다.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분양받으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모든 주차장이 지정석이라는 겁니다. 지정석이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중국에서 테슬라나 BYD 같은 차를 사면 거기다 충전 시설을 만들어줍니다. 무료로. 뭐 슈퍼차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집밥이니까 좀 느려도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이제 또 중국 하면 또 SUV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모두가 집밥이 가능하니까 물론 집이 없으면 답이 없지만요. 일단 집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 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뭐 충전이 미국이나 뭐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힘든 환경인 건 맞죠.
그러니까 중국은 원체 또 그리고 자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내연기관 이런 게 좀 늦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기차로 가가지고 전기차 그 경쟁력이 있다 보니 시장도 크고 중국 전기차들 외관은 BMW 뺏기고 안은 벤츠 뺏겨가지고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전기차 생각보다 좋습니다. 옛날에 중국차가 아니더라고요. 옛날 중국차는 이제 내연기관 차니까 이제 엔진이 구리고 뭐 가다 서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제 딱히 그런 것도 전기차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믿업지 않으면 뭐 테슬라 하면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지방 정부도 그 뭘 동참하냐면 이게 이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의 기원이 이제 엔진에서 이제 모터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근데 모터는 뭐 엔진처럼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쓰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배터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도 이제 어느 성에서 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중앙 정부가 막 지원금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막 그 수요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일단 짓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지은 게 지었으면 2단이 됐을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하루에 10그릇 정도 나가는 동네에서 일단 20그릇 만들면 10그릇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지금 중국이 그 전기차로의 전환율을 엄청나게 높게 잡아도 이건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인데 이게 이제 그 수요거든요. 수요 증가하거든요. 근데 배터리의 공급량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가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망할 거는 망할 것이고 안 되면 해외로 나오겠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이 뭐 공산당 차원에서 뭔가를 막 뭐 밀어주고 막 찍어내고 막 그냥 수요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공급을 무한정 늘렸을 때 그 산업들은 이제 대부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일단은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예전에 뭐 LCD나 뭐 이런 얼마나 고급 가전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가격을 그냥 깔아뭉개고 있죠. 그리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라고 해서 나중에 되면 이것들이 국내 수요보다 넘치는 공급을 해결하다 못하면 물론 절반 정도 뭐 망한다고 쳐요. 망한다고 쳐도 망할 수가 없는 애들은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라는 것도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안에 공급 과잉에 좀 시달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거는 매우 높은 확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나 지금 이제 한국에 오듯이 또 유럽으로 가듯이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경쟁력은 더 있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것도 이제 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중국이 내연기관일 때는 뭐 독일의 복스바겐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배터리가 됐든 차가 됐든 갑자기 거대한 공급자로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미국이 배터리나 이런 관련해서는 또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게 큰 변화가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제 질서가 이제 예전에 좋았던 시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립으로 들어간 건 이제 이견이 없을 텐데 그래 그에 따라서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죠. 이미 뭐 눈으로 느껴지고 있고 모든 데이터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좋은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은 성과가 좋고 경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이 꺾이고 지금 걱정으로 바뀌어버린 중국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은 좀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할 때는 늘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과거의 관성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이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고는 돈보험센터를 영상을 이제 오마이스쿨을 통해서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은 돈쌤 정현두 검색하시면 이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영상도 좋지만 영상에서 나온 주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또 편하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절차가 없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퇴근 후 돈보험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